이게 원리는 뭐냐면은 원리는 애널링 방식, 애널. 예. 애널링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애널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대장간에서 칼을 벼른다고 그러나 이게 뜨거운 용광로에 놨다가 물에 담가가지고 물 식히잖아요. 식힌 다음에 망치로 막 또 다시 또 용광 넣어가지고 바짝 달군 다음에 식혀가지고 또 치고 그래서 점점 더 칼을 강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게 강해지냐면은 용광로에 뜨거운 상태에 있다면 쇠 분자가 지그재그로 막 퍼져 있습니다. 그러면 온도를 착 낮추면서 분자가 일렬 정렬을 해요. 그 분자가 일렬 정렬을 하기 때문에 이게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탕 쳐도 깨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이 쇠 같은 거 탕 치면 깨지잖아요. 그거는 정렬이 안 돼 있어서 분자가 지 마음대로 있어가지고 약한 힘에도 깨져요. 속 같은 거 깨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자꾸 벼름질을 자주 해. 대장간에서 자꾸 그러면 분자가 배열이 쭉 정렬이 돼가지고 이 굉장히 단단한 쇠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아넬링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온도를 낮추게 하면은 양자 상태의 입자들을 온도를 낮추게 하면은 이게 싹 정렬이 돼가지고 아까 그 계곡 있죠. 계곡 하나하나마다 싹 배치가 되게끔 하는 거예요. 원래적으로는. 그래서 아넬링이라고 그럽니다. 그 아넬링이라는 것은 사실 컴퓨터 언어가 아니에요. 그리고 쇠 달금질하는 거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야. 다만 온도를 낮추면 이게 배치하기가 쉽다. 입자를.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파는 미세한 반도체이지만 이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온도를 어느 정도 낮춰야 되냐? 절대 온도 마이너스 213도까지 내려야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 저렇게 장비가 이 5m, 7m씩 되는 겁니다. 끝에는 요만한 반도체에 지나지 않죠. 그래서 온도를 낮춰가지고 정렬시켜서 그 계곡마다 동시에 직렬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겠죠. 동시에 들어감으로 해가지고 이 양자 컴퓨터를 지도하는 거예요. 지금은 진짜 유아기 상태 중에서도 더 유아기 상태에 지나지 않지만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저는 이게 실적으로 컴퓨터처럼 쓰려고 그러면은 제 생각은 최소 50년에서 70년은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제 생각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은 요즘 돌아가는 거 보면은 1년 후도 모르는 판인데 어떻게 잘 몰라요. 그렇지만 철학적으로 볼 때는 이게 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많은 자연의 신비한 현상들을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배가 며칠 전부터 밥을 못 먹어서 여보 밥도 안 해서 배가 고프다. 밥은 실제 제가 합니다. 이 사람이 하지 않고 배가 고파서 생기는 현상이 배가 꼬르륵 소리가 난단 말이죠. 엄청나게 신기한 거예요. 만약에 배가 꼬르륵 소리도 안 나고 배가 고픔이라고 하는 일종의 고통이거든요. 이것도 신호를 넘어서서 고통의 신호에 가까운데 이거를 못 느낀다. 그러면 아마 인류는 모든 포유류는 아마 못 먹어서 영양실조로 다 멸종했을 겁니다. 그 어떻게 알아서 배가 꼬르륵거릴까? 대단한 거죠. 이게 진짜 신기한 거예요. 진짜 신기한 거.
진짜 신기한 거는 저기 뭐 하늘에 뭐가 보였다 뭐 그런 희한한 게 신기한 게 아니라 사람이 가부좌를 하고 부양을 했다 그런 건 신기한 게 아닙니다. 진짜 신기한 거는 어떻게 내 두 눈으로 저 사물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까? 이건 무지무지 신기한 겁니다. 어떻게 왜 오른쪽 발에 엄지발가락이 왜 가장 클까? 이거 하나 때문에 지금 우리가 호모 에렉투스라고 하는 이러한 인류 조상을 갖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척추가 어떻게 골반뼈가 그렇게 서로 맞물리면서도 서로 잘 작동이 될까? 이런 게 전부 진짜 신기한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생리학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있지만 설명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설명이 안 되는 것과 그것을 설명이 안 된다고 해서 그게 곧 신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이것을 굉장히 신기해라고 접근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것도 과학적으로 지금은 아니지만 100년 후, 1000만 년 후에는 풀릴 수도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냐? 이것은 인간의 인식 부족이 것이 아니라 자연 자체가 그런 거니까 우리는 다른 관점에서 자연을 봐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철학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 자연의 실제를 여기서 또 리얼리티라고 실제를 다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는 게 중요하고 이것은 아까 제가 폰 노이만에서부터 폰 노이만이 이 질문을 던졌지만 닐즈 보아는 이 질문을 아주 너무 심층적으로 이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 끝까지 실제는 그저 객관적 사실 문제에 국한돼야 돼라고 끝까지 고집을 핀 거죠. 아인슈타인은. 그렇지만 다른 방식으로 실제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19세기 말부터 서양 철학은 크게 바뀌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아는 니체라는 사람 알죠. 또 혹시 철학자 중에서 화이트헤드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베르그송은 너무 유명하니까 베르그송 화이트헤드 등장을 하면서 이제 실제도 2000여 번 동안 우리들이 생각해 왔었던 그런 실제 말고 다른 실제도 가능하다라고 철학에서 던진 겁니다. 최초로 던진 거예요. 베르그송과 화이트헤드.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 실제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라는 거거든요. 그 중에 또 대표적인 사람이 쇼펜하우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벌써 1800년도 초거든요. 1800년도 초에 쇼펜하우어는 니체의 사상적인 스승이에요. 쇼펜하우어는 그런 전통적인 실제를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인간의 고통, 인간의 이 고뇌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라고 문제를 심각하게 던진 겁니다. 이렇게 서양 철학이 기존의 실제론의 천편일률적으로 2000년에 지배해 왔지만 19세기 말 20세기 초부터 아주 소수에 지나지 않지만 쇼펜하우어부터 니체, 그 다음에 베르그송에서부터 화이트헤드, 그 다음에 오늘날 20세기 들레즈니 뭐 등등 프랑스 계열의 많은 그러한 새로운 유물론자들, 새로운 신철학 하는 사람들은 다 이제 실제를 기존의 그런 객관적 실제론 혹은 플라톤식의 형이상학적 실제론에서 좀 탈출해보자라고 하는 아우성이 시작된 겁니다. 아주 최근의 일이에요. 그 중에서 특히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들은 잘 보니까
실제론의 전통 실제론을 좀 벗어나보자, 다른 대안을 찾자보자 했는데 쇼펜하고 우연히 동양 사상을 접했거든요. 도가 철학, 그 다음에 불교 철학을 접했어요. 접하고 보니까 거기 자기가 생각했었던 실제론의 대안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동양 철학에 굉장히 많이 깊게 들어왔죠. 물론 쇼펜하우어 200년 전에 쇼펜하우어가 오늘날의 이러한 동양 철학을 다 이해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이 접했다. 그 중에서 뭐냐? 플라톤의 대안이 될 수 있는 혹은 객관적 실제론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좀 다른 의미의 실제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 실제 여러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우주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이 여기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베르그송이나 저는 석사 논문을 화이트헤드로 썼는데 그 화이트헤드에 있어서 서로 연결 가능성, 자연이 하나의 몸체라고 하는 생각들이 아주 굳게 단단하게 이제 굳게 생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철학은 철학과 과학의 관계는 사실은 철학은 처음부터 질문을 하는 것이죠. 과학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 것이지만 철학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한테 문제를 해결하라 그러면은 이거는 잘못된 과제를 던져준 거예요. 과학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있는 것이지만 철학은 오히려 문제를 해틀어 놓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것. 문제를 제기해서 올바른 문제를 갖고 있어야 그 문제를 푸는 게 시작인데 처음부터 문제도 아닌 걸 갖고 문제 삼아서 과학자가 그것을 솔빙 하려고 그러면 초장부터 이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과학자한테도 철학적인 질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과학자한테는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잡고 있는 게 제대로 된 문제인가를 먼저 점검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이게 바로 철학적 자세죠. 그래서 철학은 누구 혼자만의 독단적인 그러한 지식 체계가 아니라 누구나 다 과학자면 과학자다. 일상인은 자기가 다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쓸데없는 데다가 인생을 소비한다 그러면 그건 행복하지는 않겠죠. 저도 그거는 확실히 잘 모르지만 좀 더 진짜 문제다운 거에 문제에 내가 내 인생을 쓴다면은 그래도 좀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 이상은 저도 깊이는 잘 몰라요. 그래서 좀 더 자연의 다른 실제를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저도 하다 보니까 다른 실제, 우주가 연결돼 엄청난 또 새로운 신실제론의 세계, 우주관이거든요. 너무 어마어마한 철학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양자역학 공부하다가 이 생물학 쪽으로 조금 방향을 선회한 이유가 근데 그때는 제가 생생한 젊은 시기였기 때문에 젊은 시기 때부터 이 펑퍼짐하고 엄청나게 큰 이 구름 같은 이 형이상학의 세계, 이 양자역학의 세계 공부하다 보면 완전히 큰 엄청난 덩어리의 형이상학을 마주하게 된단 말이죠. 야, 젊은 때부터 내가 이런 거에 빠지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젊었을 때는 오히려 좀 더 명쾌하고 그리고 그런 큰 덩어리보다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 좀 더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방향을 좀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나이가 들다 보니 노인이 되다 보니까 다시 이렇게 이 양자역학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큰 펑펑하지만 문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노인이 되면 펑펑하지만 문제를 이렇게 회개하고 있거든요. 그걸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그 굉장히 경계해요. 왜 하필이면 나이 먹으면 전부 다 옛날에 물리학하던 사람들 옛날에 화공학 하는 사람 나이 먹으면 왜 전부 다 노노맹자만 강의를 들을까? 노노맹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도 도형철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지만
노놈의 행자 나쁘다는 얘기 오해할라 또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걸 다 버리고 이렇게 자꾸 이제 너무 폼나고 멋있죠. 굉장히 폼나고 멋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이 현실의 요 소소한 그러한 문제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렇게 양자역학 대신에 생물학으로 많이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나의 현실적인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것을 항상 한번 진단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청진기를 대보는 거예요. 양자역학 하다 보면 엄청나게 매력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자세하게는 못했지만 뭔지 모르지만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옷까지 벗어가면서 막 했잖아요. 요거만 한다는데 다른 자석에서 더 매력적으로 내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자칫 잘못하면 또 다른 형이상학을 거부하고 나지만 또 다른 형이상학의 그런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쁘다 좋다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근데는 철학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겠지만 나의 현실적인 삶과 어떻게 관계가 있을까? 꼭 현실의 문제를 풀어가라 그런 얘기는 아니죠. 철학 공부해가지고 뭐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돈벌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저도 옛날에 대학원 석사 하자마자 학부에 졸업하자마자 취업도 잠깐 했었고 석사 하자마자 취업했지만 그때는 저는 제 학력을 끝까지 속였습니다. 왜? 철학 석사했다라는 건 취업의 결정적인 결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뭐 석사 물리학과 겨우 나왔어요. 거짓말한 건 아니잖아요. 얘기를 다 안 했을 뿐이지 석사는. 그래서 이게 도움이 안 된단 말이죠. 철학은. 그렇지만 크게 보면 훨씬 좀 더 행복한 삶을 사는데 좀 도움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철학이 메시아는 아니에요. 메시아는 뭐냐? 독일말 잠깐 쓰면요. 폰 포르네 앞에서 나를 이끌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폰은 영어로 프롬이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나를 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저런 목적이 있어. 그래서 끌려가는 거죠. 철학은 저런 나를 이끌어주는 메시아 같은 그러한 것을 제공하지 않아요. 철학은 뭐냐? 폰 힌텐. 이건 뭐냐? 힌트는 D라는 뜻이에요. 뒤에서 이렇게 뭔가 뒤에서 나를 이렇게 밀어주는 거죠. 그래서 가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방향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미래가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건 간에 점쟁이조차 나의 미래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은 또 99%가 아니라 100% 상위꾼입니다. 그래서 철학이 종교와 다른 점은 종교는 폰포네 앞에서 끌어주는 거죠. 나를 메시아가 분명한 목적점이 있어요. 목적지향적이지만 철학은 폰 힌텐입니다. 뭔가 어떤 힘이 있죠. 나를. 하지만 미래를 알 수 없어요. 미래를 알 수 없는데 어떻게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다른 말로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바로 우리는 자유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유를 선택하려고 그러면은 이 폰 힌턴의 힘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죠. 철학은 그래서 목적적인 메시아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자유로운 삶을 지향을 하기 때문에 이 현실적인 삶과 충돌이 되는 건 너무 당연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그나마 교수가 돼서 밥벌이를 해가지고 그나마 현실과 잘 조응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게 철학의 정지라고 했었던 독일조차도 요즘은 철학가 나오면은 철학가 나오 수준이 아니라 철학 박사 하면은 이제 돈 모아가지고 영업용 택시 하나 삽니다. 택시 운전사라는 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현실이기 때문에 이 직업인으로서의 철학 또 뭐 어떤 사람 소수는 그렇게 하겠지만 일상인으로서의 그냥 철학적인 태도를 연습하는 게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양자역학을 공부를 한 것이지 우리가 양자역학 과학적인 그런 이론가가 되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주에는 오늘 다 못한 얘기가 있는데 양자역학에서 파생되는 신유물론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요즘 최근에 아주 핫한 주제예요. 신유물론 검색어를 치면은 검색 단연 1순위로 나옵니다. 그 신유물